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장공감10 시작합니다. 금요일입니다. 미국 시장은 어제 시원찮았는데요. 우리 시장은 오늘 생각보다 강한데요. 바이든 효과라고 좀 봐야 되는 거겠죠.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우리나라에 오고 내일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뭐 원전이라든지 철강, 자동차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예, 연속성은 한마디로 어렵다. 그렇게 뭐 간단하 심플하죠. 네, 오늘까 이런 관련주들 사시면 쉽지 않습니다. 뉴스에 팔아라가 모멘텀이 되니까요. 뭐 흥분할 날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금요일이고요. 특별히 뭐 그래서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강세로 가는 건 좋으나 다음 주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보이고요. 오늘 딥사이트 시간에 신한의 이선엽 부장님 오실 건데요. 또 우리가 뭐 계속 4월, 5월 희망 고문을 해왔는데 6월에는 또 좀 어떤 변화가 있을까? 6월 전략과 전술, 대형주 이야기가 나와서요. 또 삼성전자 이야기 이런 거 집중적으로 좀 볼 겁니다.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예, 2620 선입니다. 상대적으로 1% 두 시장 모두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흐름들이고요. 예, 구체적인 시장 대응 전략들 종목 이야기 차근차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코너 잠금 해제 시작하겠습니다. 금요일장 출발 후 양지수 모두 다 일단 상승 탄력은 키워갑니다. 올라가는 종목 개수 많은데요. 조금 전 말씀 주셨다시피 오늘 바이든 방한 관련해서 수혜가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쪽의 강세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철강, 신재생, 자동차 등등이 되겠는데요. 좀 더 면밀하게 정말 시장에서 끝까지 관심을 둬도 좋을 만한 종목이 무엇이 있을까? 종목에 대한 이야기 집중하는 시간 지금부터 함께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유영화 과장님과 전략 챙겨봅니다. 어서 오세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과 시장에 대한 얘기 좀 하고 갈게요. 사실 지금 뭐 제일 확실한 테마는 결국 실적이다. 뭐 이런 얘기 많잖아요. 실적 시즌 이제 1분기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2분기 실적까지 쭉 이제 기다리면서 저희는 종목을 좀 봐야 될 텐데 실적에 대한 리뷰 그리고 2분기까지의 관전 포인트 좀 잡아주세요. 네. 일단 1분기 실적이 뭐 이번 주 월요일 마지막으로 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제 주변의 투자자분들도 1분기 걱정했던 것보다 선방했고 다행이다. 그런데 이제 걱정은 좀 2분기인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2분기 생각해 보면은 이제 4, 5월 중국의 락다운이 계속되었었고 또 지금 원자재 가격도 상당히 상승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금 피해주와 수혜주를 찾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바쁜 상황인 것 같고요. 여의도 펀드 매니저분들도 뭘 팔고 뭘 사야 될지를 지금 상당히 많이 가려내고 있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결국에 이제 업황을 좀 세밀하게 보고 가려낼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그럼 과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제일 좀 나아질 것 같은 섹터가 어디예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1분기 실적 발표를 보고 저도 컨비션을 좀 느꼈고 여의도 기관 투자자들도 지금 좀 수급이 개선되고 있는 쪽은 좀 반도체 소재 쪽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먼저 실적으로 봤을 때 작년 한 해 원자재 그 가격들이 많이 올랐었는데 이 부분은 판가에 잘 전가한 부분을 1분기 실적에서 잘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좋게 보는 부분은 지금 환율의 환경입니다. 최근에 이슈 중에 하나는 20년 만에 최악의 엔저 상황인데 이 동진세미캠이나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기초의 원료를 일본에서 엔화로 수입을 해오거든요. 그럼 네. 비용이 줄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수입한 원료로 이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할 때는 원화로도 파는데 엔화로도 수입을 해오는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입한 이 이제 환율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지금 이제 밑에 하단에 좀 코멘트가 잘리긴 했는데 제가 요거 설명을 좀 잠깐 드리면 네. 결국에 이게 동진세미캠의 사업 보고서 제가 캡처해 온 건데 달러 환율이 이제 10% 상승을 하면 단기 손익은 우리는 46억 정도가 증가를 합니다. 이런 문구가 이제 밑에 여기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유들로 결국에 이제 현재 환율 환경 하에서는 이러한 종목들이 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결국에 이제 최근에 삼성반도체가 기술력에 대해서 좀 부정적 이슈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네. 향후 이제 삼성전자가 이러한 이슈들을 저는 좀 극복을 시간을 두고 좀 해나갈 거로 보고 있는데 오히려 저는 이제 이 소재주들 전쟁터에 무기를 납품하는 이제 소재주들한테는 저는 기회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메모리 반도체 그 삼성전자의 기술 부진을 주요 원인을 두 가지 정도 꼽아보자면 네. 하나는 먼저 디램 쪽에서
아무래도 이제 세계 최초로 이제 전공정에 EUV 공정을 좀 적용을 하려고 좀 무리하게 했던 부분이 좀 약간 실기를 했고, 또 낸드 쪽에서는 이제 고난도 싱글 스태킹을 좀 고수를 하다가 적절한 시점에 더블 스태킹으로 잘 전환을 했어야 되는데 그 점을 좀 약간 실기한 부분, 그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결국엔 이제 한마디로 말을 하자면 원가 절감 하려다가 좀 실패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결국 전공정 쪽에서 포토나 식각, 증착 이런 공정 횟수를 이제 줄여서 원가 절감 시도하다가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현재 소재가 들어가는 부분 향후에도 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번 이제 평택 상공장 낸드 부분은 연말부터 양산이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량 증가는 올해 내년까지도 꾸준하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약간 실패 요인을 봤을 때 이쪽 부분에서 개선의 여지가 충분하다라는 건데요. 그럼 소재주도 사실 너무 많잖아요. 네. 뭐 지금 이렇게 쭉 보이긴 하는데 가장 매력도 어떻게 네. 순위를 줄 수 있을까요? 이제 이 여기 있는 소재주들은 제가 되게 좋아하는 소재주들인데, 이 중에서도 제가 전주에 잠금해제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포토 공정의 핵심 소재를 납품하는 동진 세미캠이나 핵심적인 식각 소재를 납품하고 있는 쪽 솔브레인 쪽 우선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최근에는 뭐 2차 전지 소재도 상당히 좋잖아요. 네. 그런데 양수겸장의 종목들이거든요. 동진 세미캠도 그렇고 솔브레인도 그렇고, 또 특히나 한솔케미칼 오늘 좀 강세 보이고 있는데, 한솔케미칼도 여기서는 지금 하단에 좀 비싸 보이는 상황이지만 네. 2차 전지를 보면 되게 싸거든요. 그래서 한솔케미칼 쪽으로도 기관수가 꾸준하게 이어지기 때문에 한 3종목 정도 우선적으로 좀 보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양수 겸장, 꼭 먹고 알 먹고 뭔가 두 가지 모멘텀 교집합으로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쪽으로 소재주 3개 조금 더 압축해 주셨으니까요. 시청하시는 분들 꼭 한 번 더 이들 종목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자, 잠금해제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과장님 어떤 종목 골라주셨을까 하며 궁금해서 열어봤는데 대덕전자예요. 네. 가장 적극적인 증설 진행. 포인트 잡아가 보죠. 일단 FCBGA 업체로서 어찌 보면 삼성전기보다도 더 먼저 선도적으로 좀 뛰어들었던 업체이고, 그 뒤로 다른 업체들이 이제 막 뛰어오면서 증설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대덕전자가 그래도 FCBGA에서는 앞서 나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국내 어떤 패키지 기판 업체 중에서는 가장 적극적으로 이쪽 FCBGA 쪽 증설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기판 쪽 이제 투자를 하고 싶은데 망설이고 계신 이제 분들 같은 경우는 우려는 제가 볼 땐 크게 2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지금 기업들 너무 무리하게 증설하는 거 아닌가? 결국에 이쪽으로 지금 다 이렇게 증설하다가 결국에 또 공급 과잉 오는 거 아닌가? 네. 이게 제가 볼 때 의심이 가장 많아서 투자를 못 하시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 의문점을 해소하려면 기판 그리고 특히나 FCBGA의 중장기 업황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오늘 좀 중점적으로 가지고 나왔고요. 이 회사의 최근에 공격적인 FCBGA의 증설은 이 회사 독단적인 판단이 아니고요. 고객사의 어떤 긍정적인 피드백이 오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이 부분이 저는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최근에 실적이 나오면서 주가가 되게 긍정적이었던 흐름을 보인 것은 네. 시장의 이런 우려들을 하나둘씩 좀 잠재우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지금 공격적인 증설에도 불구하고 작년 하반기와 올해 1분기에 유의미한 수익성 개선을 이루었다는 점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FCBGA를 중심으로 해서 이 동사 매출액 지속적으로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FCBGA 부분 매출액이 작년에는 한 570억 원 정도, 올해는 2,300억 원 정도, 그다음에 내년으로 봤을 때는 한 3,100억 원 정도를 가파르게 이뤄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조업의 특성상 영원 레버리지가 나오는 구간이 들어섰기 때문에 네. 향후 지속적인 수익성 개선도 저는 동시에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수익성인데, 현재 시장에서 이걸 가장 이제 노려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현재 선도업체인 이비덴이나 이제 신코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한 20% 정도 됩니다. 네. 대덕전자는 아직 이제 15%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과 멀티플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거죠. 걔네들은 20배, 대덕전자는 10배. 근데 저는 매분기로 수익성 개선되는 숫자만 보여준다면 영업이익과 멀티플 동시 상향되는 구간으로도 들어설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해서 올해 지금까지 해서 시장이 출렁이었고 많은 종목들이 뭐 부러지기도 하고 부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욕이 없이 왔던 게 바로 대덕전자예요. 네. 그래서 사실 그 또한 시청자분들이 부담스러워 하실 수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하지만 이익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잘 나오고, 그래서 좀
이 종목에 대한 뷰들 많이 궁금해하셨는데 오늘 딱 짚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포인트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드밴스드 패키징. 어렵게 느껴지는 용어가 등장을 했어요. 이게 이제 그 후공정 패키징이 이제 계속해서 고난이도로 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제 기판의 수급을 한번 좀 요거보다 이제 먼저 앞서서 좀 체크를 해보면, 네. 작년 하반기부터 기판 수급이 상당히 타이트해지면서 심택이 이제 날아가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를 한번 이제 꼽아보면은 아무래도 IT 기기 전반적으로 이제 좀 고용량화됐다고 보시면 돼요. IT 기기가. 그런 부분이 있고, 거기에 또 이제 증설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쇼티지가 났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이제 DDR5 세대 교체가 되면서 그쪽에다가 이제 캐파 할애를 좀 하면서 이제 쇼티지가 전반적으로 수급이 타이트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올해도 업체들의 증설 계획은 상당히 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격한 수요의 감소만 없다면 현재 타이트한 수급 상황은 올해도 저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기술적 변화의 측면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기술적 측면의 변화를 꼽아드리자면, 네. 지금 인텔과 AMD는 서버나 데이터 센터의 처리 속도를 계속해서 향상시켜야 하는 가장 큰 중요한 숙제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최근 전공정의 극강의 난이도를 보이고 있어요. 전공정이 네. 미세화 공정 쪽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전공정의 난이도 극복을 위해서 후공정 패키징 기술로 이러한 성능 개선을 하려는 기술로 극복하려는 움직임이 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공정에서 이미 올릴 수 있는 기술력을 약간 맥스까지 올려뒀으니 이제 네네. 후공정에서 또 그 기술력을 끌어올린다라는 건데요. 네. 그렇다면 뭐 DDR5나 그런 기술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기판 같은 경우는 더 대면적화되고 더 뭐 미세하게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제가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기존에 이제 왼쪽 방식이 모노리식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이제 오른쪽 방식은 멀티타일의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프로세서 구조인데, 한마디로 반도체가 들어가는 사이즈가 넓어지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패키지 기판 자체도 면적이 넓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 서버나 데이터 센터용 CPU에 채택되는 그 AMD나 네. 인텔의 칩넷 구조나 이제 EMIB 기술 적용 패키지 기판을 보면은 대면적화, 그다음에 고층화 이런 것들을 지금 주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대덕전자 입장에서는 고객사들이 이렇게 치열하게 고도화된 기술을 내놓으면서 이 패키징 기술을 맞춰나가야 되기 때문에 캐파의 공정 부하를 증가시키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쉽게 제가 이제 그 공정 부하를 네. 설명을 드리려고 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작년에 PC용 패키지 기판의 제조 부하가 한 1 정도 수준이었다라고 한다면 올해 서버용 패키지 기판의 공정 부하는 한 6.5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업체들이 FPGA 캐파를 확보해야 되는 숙제가 있기 때문에 증설이 계속해서 급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경에 사실 기판 관련해서 뭐 DDR5 얘기가 나올 때요. 3년 정도는 뭐 기판 어떤 종목을 사도 네. 괜찮다 뭐 이런 식의 레포트가 네네. 나왔어요. 그만큼 아직까지 뭐 성장 여력이 더 있다라는 거겠죠. 맞습니다. 지난 3년간 굉장히 급성장 해왔는데, 저는 올해도 패키지 기판 시장 12%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업계에서도 그렇게 데이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보더라도 2026년까지 해당 시장은 연평균 9%의 성장률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하는 특히 FPGA 시장은 전년 대비해서 올해 20%의 고성장 예상하고 있고요. 뭐 전방 산업 수요 자체도 되게 좋고요. 그다음에 고사양화로 인해서 면적이 커지고 층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가격도 동반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향후 수년간 Q나 P의 상승이 동반적으로 상승하는 구간 저는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것도 알겠고 스토리도 업황도 기대하는데요. 사실 지난해 10월에 15,000원이었던 게 지금 33,000원이에요. 네. 가격적인 부담이 있어서 사실 얼마 정도 목표가 잡으실지 궁금한데요. 네, 일단 현재는 업황도 되게 좋고요. 전망도 좋다는 거 지금 확인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시기는 아시겠지만 당장의 분기 수익이 얼마나 찍혀 나온지가 제일 중요한 시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이 회사의 그 내부 이제 실적을 봐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저는 좀 긍정적인 구간에 들어왔다고 보는 게,
현재 저가 아이템을 좀 축소를 시키고 있고요. 저수익성 기판 사업 계속 축소하고 있고 또 고수익성 아이템인 패키지 기판 쪽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향후에도 뭐 2분기, 3분기 분기 단위로 수익성 계속 좋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올해 영업이익 2천억 달성을 예상을 해본다면 1차 목표 시총은 저는 한 2조 원 수준 연말까지 보셔도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가격이죠? 예, 가격 전략은 1차로 목표가는 39,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3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9,000원의 목표 주가 잡고 저희 대덕전자 스토리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 더 체크하시고요. 자, 두 번째 종목으로 곧장 가겠습니다. 전혀 다른 섹터로 넘어가게 되네요. 대한약품 실적 회복에 총성이 울렸다. 포인트 첫 번째 잡아가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미국에서도 뭐 빅파마들 실적 괜찮고요. 국내에서도 중견제약사까지 쭉 실적이 1분기 괜찮았다라는 평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이런 쪽 궁금했었는데 경기 둔화에도 강하다? 제약주가 약간 방어적 역할을 해서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이 회사가 하는 이제 제품이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회사는 이제 수액제를 전문으로 만드는 탄탄한 강소 제약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이제 수액을 맞게 되잖아요. 네. 그 수액제가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수술을 하시는 환자분들이나 응급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어떤 필수 생명 유지를 위한 필수 수액제에 속하는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고요. 국내에서 이러한 기초수액 만드는 생산하는 기업은 대한약품 비롯해서 뭐 JW생명과 그래서 한 3사가 독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회사 매출액 수액제가 한 80%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액제 중에서도 뭐 포도당과 같은 기초수액제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뭐 경기 침체 우려 오고 이러는데 이게 더 부각될 수 있는 이유는 말씀 네. 주신 대로 경기를 덜 타서. 네, 맞습니다. 그 주식은 일단 타이밍이지 않습니까? 네. 예, 제가 왜 이 종목을 지금 소개해드리냐면 이 회사가 이제 그 만드는 기초 수액제가 경기 영향을 과거에 좀 덜 받는 특성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만드는 제품이 우리가 이제 전문 용어로 퇴장 방지 의약품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돈이 안 되는 제품은 안 만들 수도 있잖아요. 네. 제약사가. 그러면은 환자들이 이제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정부에서 단가를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원가나 판가를.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인플레나 경기 둔화의 우려가 문제가 없는 거고 네. 영향을 받지 않는 거죠. 거기다가 제가 이제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실적 턴어라운드의 수익까지도 저는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양수 겸장의 타이밍이 왔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표를 아까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이 표는 연준이 네. 150bp의 기준금리를 인상했을 때 S&P 500 내에서 섹터별로의 어떤 수익률을 12개월 동안의 영향을 보여주는 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수보다 훨씬 헬스케어 섹터가 선방을 하는 걸 네.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뭐 필수 소비재 중에서도 사람의 생명에 직결된 제품을 파는 제약사이기 때문에 더욱 이런 시기에는 좀 경기 방어주로서 우리가 역할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경기 방어주가 나름의 안정성을 갖고 있고 지금 시점에 더 부각될 수 있다는 걸 저희가 알면서도 선뜻 네. 손이 안 나가는 예. 게 반도체 2차 전지 앞서 보여줬던 그렇죠. 막 기판의 성장률 네. 그런 거 보면 더 드라마틱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현혹이 되는데 이쪽도 뭐 그런 성장성 측면에서 좀 뭐 이렇게 뛰어갈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네, 물론 이제 이 국내 수익제 시장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연평균 6% 내외로 안정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쪽이고요. 그다음에 이 회사는 2007년 이후에 11년 동안 매출액과 영업이익 역성장이 단 한 번도 없었던 회사예요.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2020년 코로나가 발생을 하면서 처음으로 역성장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네. 되고요. 다만 이제 올해부터는 아시겠지만 리오프닝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2019년도 과거에 매출을 넘어서는 성장 추세를 본격적으로 다시 회복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 회사의 이제 중요한 업황 지표는 아무래도 이제 국내 병원의 입원 일수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입원 환자에게 이제 수액제를 투여해야 되기 때문에 매출액 성장을 좀 앞으로는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 제가 생각하는 추가적인 구조적 성장의 또 포인트 하나는
국내 인구 고령화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게 요양병원에 많이 들어갑니다. 요양병원의 증가수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실적은 뭐 우상향 꾸준하게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스토리에 여러분들이 많이 공감을 하신다면 끝으로 과연 숫자는 어떤가 일 텐데요. 대한약품 지금 화면에 나오다시피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한 30% 정도 증가했습니다. 괜찮은 실적인 편인 거죠? 네네. 1분기 실적 되게 잘 나왔고요. 우선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컨센을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좋게 보는 요인은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이 회사의 영업이익률이 악화가 됐었거든요. 네. 그런데 코로나 이전인 한 20%대를 제가 볼 땐 좀 회복하는 시그널이 나왔어요, 이번에. 그렇기 때문에 점차 20%대에 회복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 회사는 이미 이제 설비 투자가 되게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가상각 비중도 되게 낮고요. 그다음에 뭐 매출원가나 판관비 같은 경우가 안정적으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제 지금부터 발생하는 이익, 그러니까 과거에도 그랬고요. 지금부터 발생하는 이익이 회사 내에 따박따박 현금으로 쌓이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결과로 이 회사의 현재 순현금 보유액은 830억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830억에 올해 영업이익 32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시총 1,700억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 감안한다면 저는 현저히 저평가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밸류에이션 부분도 과거 역사적 밴드 하단부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실적도 좋고 지금 저평가 종목을 선호하는 시장 스타일상 저는 괜찮은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초반에 정말 쫙 올라갔다가요. 45,000원 딱 찍고 그대로 미끄러졌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들어서는 조금씩 이제 올라오려는 듯 하면서 옆으로 조금 가고 있는 흐름인데 29,000원 가격이거든요. 어느 정도 보시는지. 네, 저는 1차는 33,000원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예, 손절가는 25,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000원의 목표 주가 주셨고요. 손절 라인 25,000원 잡아주셨습니다. 안정적인 매력도를 좀 부각시켜 주셨는데 만약에 과장님이시라면 여러 종목들을 말씀 주셨었는데 그 가운데 대한약품의 포트폴리오 비중을 어느 정도 실으시겠어요? 그래도 저는 지금의 시기가 지금 국내도 그렇지만 미국은 리세션의 어떤 영향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우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 방어적인 성격의 종목 그래도 한 10% 정도는 대한약품 같은 종목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예. 네, 알겠습니다. 여러 종목들에 대한 의견 주셨던 만큼 한번 여러분들도 이 종목 포함해서 잘 포트 비중 조절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유영화 과장님과 종목 전략 챙겨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